내추럴 대회 준비 중인데 요즘 이슈인 보충제 먹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보충제 단가보다 프로호르몬이나 뭐 쌈스, 뭐 스테로이드 얘의 단가가 더 비싸. 그러니까 보충제를 내가 뭐 얼마 주고 샀는데 여기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보충제를 파는 사람이 병신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넣냐고. 단가가 안 맞는데. 생각을 해봐. 지금 단가가 안 맞잖아. 이걸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도핑 테스트 걸리신 분들 얘기를 믿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어이가 없어. 도핑 테스트에 걸렸는데 보충제에 이게 들어있었던 것 같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저는 더 이상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니지니님 걱정 말고 드십시오. 근데 스테로이드는 생산비보다 불법이라 유통 때문에 단가 올라가는 거 아닌지. 당연히 그거죠. 뭐 내추럴 시합에서 보충제 먹고 쌈스 검출됐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유통 단가가 비싼 거예요 쌈스가. 그거를 보충제에다 때려 넣고 일단은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식품 쪽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준을 맞춰야지 보충제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거를 통과한 제품에서 쌈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통과를 했는데 어쨌든 넣었어. 그럼 단가가 안 맞는다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변명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업체한테 고소당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보충제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그 선수한테 아마 고소를 하지 않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이었으면은 진짜 엄청난 고소가 이루어졌을 거고 우리나라여도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보충제 업체에서 분명히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변명을 어설프고 성급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거에는 해외에서 실제로 프로틴의 도핑 성분이 나왔다던데 도핑이 과거에는 가격이 쌌나요? 과거에는 부스터 제품들에 현재 도핑 성분들을 넣었었어요. 그게 실제로 잭디 같은 되게 유명한 제품들이 있어. 지금은 그게 아마 도핑이고 불법 약물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 성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부스터에 넣어서 팔았어. 심지어 그냥 부스터 이렇게 통 뒤에 보잖아요. 통 뒤에 써 있어. 그 도핑 성분이 써있다고 이렇게 그냥 가려놓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도 몇 가지 제품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주문을 해야죠. 당연히. 내가 뭐 대한보디빌딩 협회 나가는 사람인데 누가 뭐 보충제 뭐 외국에서 사와서 줬다고 내가 그걸 그냥 처먹어. 그러면은 걔는 선수 자격이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애들은 선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감기약 하나를 먹어도 이 감기약에 무슨 성분이 있고 이 성분이 도핑에 걸리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고 먹어야 되는 게 내추럴 시합을 뛰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당연히. 근데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먹었는데 나 뭐 도핑인지 몰랐다 이래버리면 그 머리가 아픈 거지. 그 친구가 머리가 아픈 거지. 그 친구가 정상이 아닌 거잖아. 그거는. 용찬을 하는 사람이 보디빌더들 근육 아무 소용없다고 했는데 어찌 보시나요? 용찬을 하는 분은 제가 특집으로 몸평을 한번 다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충분한 이유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몸에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용찬을 하는 분이 키도 작고 어깨도 좁고 그러니까 몸 자체가 왜소하기 때문에 몸에 컴플렉스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왜소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 다들 학교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학교 생활 할 때 왜소한 친구들 어때요? 등치 큰 애들이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친구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자기의 그 남성성을 강조하는 용도로 깎아내리는 그런 걸로 이제 사용한 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용찬우 같은 친구한테는 반드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깨를 넓혀라. 키 높이는 수술은 솔직히 너무 위험하니까 그거는 저는 추천은 못할 것 같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근데 위험하니까 추천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근육량을 키워서 어깨를 넓히고 벌킹 있게 만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상세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컴플렉스가 대부분 보디빌딩의 시작인데 혼자만 왜 그러고 있는지 그런 컴플렉스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왜소하니까 몸이 큰 사람을 보고 동경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어렸을 때 저도 말랐었기 때문에 아놀드나 유승진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고 몸이 되게 멋있다. 나도 저렇게 우람한 몸을 갖고 싶다. 그 생각을 갖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지 그거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용찬호 씨가 운동하면서 몸이 커진다면 스스로 깨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레드필이라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내가 그런 컴플렉스를 나 스스로 극복을 하는 거잖아요. 극복을 해서 정말 정신이 새로 깨어나는 거지. 근데 그게 운동만큼 좋은 게 없어. 운동을 하면은 바로 그냥 레드필이지. 남성성이 그냥 엄청 폭발하는데. 기다리 형도 매스몬스터 들어가면 IFBB 프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노력하면은 가능성은 다 있지 않을까요? IFBB 프로 시합하고 퀄리파이어 시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솔직히 프로카드 따는 것까지는 체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카드 따는 수준까지는 체형보다는 근육량하고 컨디셔닝. 체형 별로 안 좋아도 근육량하고 컨디셔닝이 확실하면 프로카드까지는 대부분 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키다리 형님도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뭐 저도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이번에 하는 거죠. 프레스 운동이나 케이블 푸시다운 시에 팔꿈치 뚜둑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운동하고 나서도 팔꿈치 바로 윗부분, 삼두 연결 부분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 지금 팔꿈치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통증이 나고 찌릿찌릿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 운동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요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오랜만에 즐거운 해부학 시간 한번 할게요. 얘가 지금 팔이거든요. 팔뼈죠. 팔꿈치가 여기 있죠. 여기가 팔꿈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팔꿈치 하면 그냥 요것만 생각해. 근데 사실은 이 팔꿈치라는 관절 자체가 4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상완골하고 요골하고 만나는 관절, 휴메로 라디알 조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완골하고 요 척골이 만나는 관절, 휴메로 울라 조인트. 그리고 요골하고 척골이 또 서로 만나는 관절 여기가 있어요. 라디오 울라 조인트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얘를 우리가 프록시말 라디오 울라 조인트라 그러고 손목 쪽에 여기도 라디오 울라 조인트인데 이거를 디스탈 라디오 울라 조인트라 그래요. 그래서 4가지 관절을 합쳐서 우리가 팔꿈치 복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얘기했던 위에 있는 3가지 관절 중에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뚜둑뚜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통증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지금 관절 설명을 했잖아. 실제로 만나야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그 각각의 관절이 움직여지게 하는 근육들, 뼈를 이해하고 관절을 이해하고 근육을 이해하면 왜 이 사람이 운동을 할 때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찾아내는 게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뭐 운동할 때 아파요.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본 적도 없잖아.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춰? 무당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트레이너 생활하면서도 그렇지만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이 운동을 가르치잖아. 그러면은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트레이너들조차 관절의 구조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강진영님 같은 회원님들이 트레이너를 찾아가서 여기가 아파요 하면 이제 헛소리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운동 전문가들한테 갔을 때도 그런 거를 아는 분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광고 한번 해야겠네.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런 거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 있는 훈수두는 온라인 PT에 가입하시면 이 모든 정보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알림. 내년부터 피지크 체중 조절한다는데 올림피아나 프로대회 제외하고 지역대회에서도 체중 확인할까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피지크가 하체를 본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체중 제한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체중 제한이 생기는데 하체가 빵빵한지 아닌지도 심사 기준에 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텐 잘 됐어. 나는 피지크 바지가 존나 빵빵하게 차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지. 하체 운동 진짜 안 하던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되게 빡센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체중 제한이 있으면 뭐 체중 제한 맞추면 될 것 같고 그 체중 제한이 제가 볼 때는 클피 정도 나오지 않을까? 클피 체중 제한하고 일반 맨즈 피지크 체중 제한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클피보다 뭐 조금 낮은 정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체가 빵빵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심사 기준이라고 봐요. 삼두 운동할 때 로프를 쓰면 로프가 벌어질 때 대각선 쪽으로 뭔가 저항이 달라지는 느낌인데 별 상관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삼두 운동을 할 때 삼두는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거의 게임 끝이야. 삼두는 전부 요 팔꿈치 요거를 우리가 오레크라우는 프로세스라고 해요. 이 팔꿈치에 삼두 3개의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장두만 견갑에 붙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붙어 있어요. 오레크라우는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인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 그러거든요. 요 견갑에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상완골하고 만나는 요 밑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장두가. 근데 우리가 로프를 이렇게 익스텐션 시키면서 당기다가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잖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 장두가 약간 스트레치가 돼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팔의 위치가 내 몸에서 멀어지면서 팔꿈치를 피잖아요. 그러면 장두는 살짝 스트레치가 되면서 운동이 됩니다. 이거를 몸에 붙일수록, 상완골 자체를 몸 쪽으로 붙이면서 팔꿈치를 필수록, 이렇게 팔꿈치를 필수록 장두의 수축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삼두 운동을 할 때 팔을 일자로 이렇게 가져갈 거냐, 로프를 바깥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가져갈 거냐. 팔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삼두 운동을 할수록 외축두의 자극이 조금씩 올라가지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삼두의 안쪽에 있는 장두는 수축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완골의 위치가 몸에서 멀어지면 외축두의 타겟이 조금 더 되는 거고, 몸에 가까워지면 장두의 타겟이 약간 더 될 수 있다. 근데 뭐 그 차이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느낄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형 작년몽 레전드 찍었는데 아무리 매스몬스터라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올해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자신감 100%. 올해 마인드셋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시합을 뛸 때 조금 즐긴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시합 재밌게 해야지 요런 마인드였다면, 올해는 마인드셋이 나 프로카드 딸 거야. 지금 현재 마음이 그래요. 나 무조건 프로카드 딴다. 이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셋이 일단 첫 번째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매스몬스터랑 운동을 한 지 지금이 3주차, 그러니까 3주차인데 느껴져. 이거 차는 게 다른데? 약간 지금 차는 게 다른데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작년 몸보다는 제가 올해 몸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요거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코치님, 센터 해골 뼈다구만 봐도 골반이 이미 뼈 자체가 전방경사인데 뭔 유튜브 재활 체형 교정 파리들은 지들이 비수술로 오다리 골반 등등 아주 말만 듣다 보면 양악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비수술로 이거 아무리 봐도 사기 아닌가 싶네요. 요즘에 막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마사지 몇 번 딱딱딱 하니까 다리가 이랬던 사람이 다리가 막 맞아. 골반이 막 삐뚤어졌던 사람이 골반이 맞아. 이러잖아요. 그게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을 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근력 검사를 할 때 눈을 위를 보고 있으면 힘이 안 들어가요, 근육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마사지하고 뭐 카이로프랙틱 테크닉 몇 가지 하면 골반이 딱 맞아. 이렇게 돼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근데 한 30분 걸어 다니잖아.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이제 당연히 일시적이다라는 걸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평소 생활 패턴은 아예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거를 테크닉을 하는 사람도 알려줘야 돼. 그래서 평상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이것을 뭐 3개월, 6개월 장기간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인지를 시켜야죠. 고객한테. 그게 정상인데 이제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뭐 강의를 팔던가 뭐 자기 세미나를 팔던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처럼 보여주는 거야. 허경영처럼.